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지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합동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거짓행위를 하는 가인의 모습, 그러나 그 거짓행위를 떠나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설정해 놓았습니다. 시편 119편 29절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은 거짓행위자입니다. 거짓행위자. 거짓행위자는 바로 거짓의 압이 되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자녀. 인간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탄의 자녀가 되는 이런 위치에 바로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명히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거짓을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거짓 아비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사탄의 종속물이 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 그 사탄의 자녀의 위치, 종속의 위치가 되죠. 이런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의미가 새삼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예요. 대한민국이 망해 있는 위치입니다. 망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든지 지금 유튜브에서요, 그런 정황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왜 대한민국 망했다 안 돼서 내가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자세 때문에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은 걸로 보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말씀하셨고 2012 인류 종말 시대가 이미 선포되었고 각 국가는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해라 하는 요구를 바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요구, 거짓행위에서 떠나라, 거짓행위 떠나라고 거짓행위인데 가인조차도 돌아왔는데 인간으로서 1500년 동안 안 돌아온 인간, 그걸 우리가 교황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교황. 1200년 동안 인류 종말의 시대를 마침내 만들고 말아버린 그 주체가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 교황제도 때문에 인류는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 돌아오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1500년 동안 거짓의 아비에 종속되어서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넘겨두고 15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제는. 2012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 대한민국 망했다 안 망했다 아무리
부인해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인류 종말 시대가 아니라고 소용없어요.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봐야 소용없어요. 각 나라 각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사례를 오늘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 알아봅니다. 스피커 스튜디오라는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이거 한밤의 북한식 열병식 2020년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을 밤에 했다. 왜 열병식을 밤에 했을까 하는 내용으로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이날 자정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연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노동당 창건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변은 컴컴했고 열병식은 그렇게 평양 시내의 야경을 배경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연예 기병 상징 종대와 53개 도보 중대, 22개 기대와 종대 등이 김일성 광장의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전 세계의 눈길을 끈 것은 단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들 또한 전방적으로 개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병식에는 지난해 북한이 시험 발사를 했던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부터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가 다양한 차량에 얹혀 등장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는 4연장에서 6연장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러시아제 BM-24와 유사한 12연장 240mm 다련장 로켓 M199V도 신형 차량에 탑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단거리 타격 수단으로 스컷 미사일이나 프락7 같은 구형 무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무기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무기를 다양한 운반 차량과 발사대에 탑재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탱크와 자주포 또한 모두 신형 장비들로 공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탱크를 본 많은 사람들은 북한판 에이브람스 탱크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등장한 신형 전차의 외형만 본다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정말 많이 닮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용 GT4 전차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그 원형이 되는 중국산 T-98 또는 T-99의 기술을 대거 차용해 개량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포탑의 주포는 125mm로 추정되며 포탑 측면에는 브래들리 장갑차 등에 장착되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도 달려있었습니다. 중국산 GT4가 독일산 레오파드 2급 전차로 평가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한국의 K1 전차나 M1 전차와 같은 3세대 전차를 보유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등장한 자주포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155mm PLZ-05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만약 성능도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사거리 연장탄을 장착하면 무려 5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군 고기동 장갑차 스트라이커와 비슷한 신형 보병 전투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군 스트라이커를 카피해 만든 08식 장갑차를 개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북한군 개인 장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개인 장구가 현재 북한군 전체에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에서 북한군 보병은 북한판 AK-47이라고 불리는 560 보총이 아닌 5.56mm 구경의 탄환을 사용하는 AK-151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특수부대로 추정되는 병사들은 특수탄창을 장착한 AK-74U 또는 소음기와 광학 장비를 장착한 AK 소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헬멧에는 야시경이 달려있었고 손목에는 PDA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하필 심야 시간에 열병식을 가진 것일까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컴컴한 새벽에 열병식을 한 것은 김정은이 마지막까지 트럼프를 의식해
열병식 수위를 대폭 조절했다거나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특색 있게 준비하라고 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할 경우 한미 정보 당국 등이 전략무기 자산을 파악하는 데 다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새벽에 행사를 치른 배경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즉 야간이어서 열병식에 공개한 신형무기의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 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것이죠. 물론 북한이 국지 도발이나 핵실험 등의 무력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열병식 자체를 무력 선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것이 정말 전력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전력 노출을 꺼려 야간을 택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이번 열병식에 나온 장비들이 너무나도 선명히 식별되었습니다. 열병식 행사장 사열대의 가로등과 도로의 불빛, 그리고 도열하는 각종 무기들을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명들 때문에 오히려 한낮의 자연광보다 북한의 장비들이 더 번쩍거리고 디테일하게 잘 보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열병식 때 찍힌 사진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야간이라고 해서 화기가 보이지 않거나 위장 무늬와 색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북한 병사의 군복, 소총의 액세서리 파츠까지 파악될 정도로 모두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인공 조명 때문에 카메라가 비추는 피사체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북한이 심야 시간을 택한 것은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기를 숨기고자 했다면 애초에 열병식에 신무기 자체를 선보일 필요도 없었겠죠. 이번 열병식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이 보여준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과 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밤하늘에는 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태양이 떨어진 열병식을 한 것입니다. 고대부터 태양은 국가의 지도자 혹은 훌륭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는 테스카틀리포카라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태양신이 절대적인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을 호루스라고 칭했으며 호루스가 인간으로 발현된 존재가 고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였던 것입니다. 남미 지역을 지배했던 잉카인들 역시도 자신들을 태양과 가까운 그들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관련된 왕권과 국가의 성리 등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황제나 임금을 태양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태양의 흑점이 관측되거나 일식현상이 생기는 것을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과거 태양, 북극성 등의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이것을 토대로 점을 쳤던 샤먼 계급은 당시 무속인과 점성술사의 개념을 뛰어넘는 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삼국시대 이후로 태양을 관측했고 변화를 예측하는 전문 관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매해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정도로 태양을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으며 조선에서는 우주를 관할하는 존재를 태양으로 여겼기 때문에 천문 관측 활동 또한 국가의 절대 지도자인 왕의 지시하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경주의 첨성대는 반월성 한쪽 들판에 자리해 있고 모두에게 공개되는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첨성대가 실제로 사용될 당시에 이 구조물은 국가적 극비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태양신을 숭배하는 유일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은으로 3대 세습체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신속화하는 사업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김일성은 북한 역사상 유일한 주석으로 남아있으며 민족의 태양으로 불릴 만큼 절대적 존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지도자인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칭합니다. 4월 15일은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가장 크게 지내는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태양처럼 떠받드는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일 노동당을 창건합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태양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의 최대 행사인 이번 열병식에서는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태양이 없었다는 것이죠.
북한 노동당이 1년 또는 그 이상을 준비해서 개최하는 멸병식에 태양을 배제했다는 것은 과거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올림픽에 성화 봉송이 없는 것보다 더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현재 북한은 아마도 이런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부터 이들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임기 시작부터 중국 공산당을 와해시키려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인 것이죠. 다시 말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먼저 접수해야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가 한반도 이북 지역인 만주 일대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을 접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은 무력 점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 TV쇼에 출연해 만약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며 그것은 아마도 핵전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힐러리는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와는 다르게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엄포를 하기도 했었죠. 힐러리가 북폭에 대해 언급을 하는 바람에 2017년 한국에서는 다음 달에 북폭 가능성, 100일 안에 북한 불바다 등 북폭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1년 내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은 계속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북폭은커녕 북한의 어떠한 물리적 행사도 가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반도에 미국 항모가 정박하고 괌에서 이륙한 전략 폭격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쇼였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들이 써먹을 중요한 키맨이 될지도 모르는 국가와 그 지도자, 그리고 절묘한 위치에 자리 잡은 영토, 잘 개발되어 있는 도시와 교각 철도, 어떤 프로젝트에도 단번에 투여될 수 있는 훈련된 북한의 노동력 등을 수십 조의 전쟁 비용을 들이고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파괴하는 무모한 짓을 하고 싶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비핵화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설득하고 구슬리고 타이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향후 북한이 핵 개발 및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중동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부터 조달되는 이란 등지의 미사일과 핵무기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또한 힐러리와 같은 대북관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수많은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는 반드시 북한을 물리적 공격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와 같은 김정은의 외교적 자세는 과거 북한의 어떤 지도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향후 미국과 북한의 이와 같은 구도는 한국의 정치계에 엄청난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는다면 현재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과연 반미를 외칠 것인지 말이죠. 이날 연설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설 중 북한 내 감염병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벌어진 상황인데 그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의 전유는 어쩌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 중 그 누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민들을 거론하며 연민의 감정을 전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90년대 대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질병으로 인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노동당의 지도자가 직접 이런 모습으로 인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이래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암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미국은 절대악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친한 한국을 미제 앞잡이라고 조롱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 이러한 자신들의 전통적인 관념과 자존심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북한 노동당과 국무위원장인 자신을 믿어온 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한반도의 동맹 구도를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국민 개개인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흐름을 잘 읽고 부디 대한민국과 개인의 발전에 부합하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단어, 이 방송을 하게 된 중요한 단어는 만주라는 곳에 미국이 진출한다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 북한의 그 비핵화 핵 문제를 나올 때도 그때 우리가 주장한 것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가지해야 된다. 가지해서 그 핵무기를 단지 방향을 중국의 베이징으로 향해야 된다. 미국이 북한에 진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핵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비핵화보다는 전 세계의 핵무기를 북한 수준으로 일단은 낮추는 일을 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북한 핵무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중요한 장소거든. 동북아 공존연이라고 동북아 공존한 일본, 한국, 북한, 만주, 중국 5개국이 연방제로 해서 중국의 그 경제적인 붕괴 그걸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 한 5년 이상 돼서 이런 표현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동북아 공존하는 그때의 만주. 또한 이 만주는 창세기 2장의 창세기 10장이죠. 창세기 10장에서 넘어오는 대한민국의 존재와 아주 중요한 관계 있는 그런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만주를 미국이 거론했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표현이다 보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보고 그 다음에는 태양이 떨어진 열병식이라고 해요. 태양이 떨어진 열병식. 김정은을 두고 하는 것도 되고 김일성 3족의 3세대의 어떤 통치 제도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것이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 적합한 교황제도의 붕괴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요 스피커 스튜디오에서는 교황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얹은 이유는 태양이 떨어진 열병식 하듯이 이 교황제도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1590년 이후로 인류 전체에 나타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기 어떤 권력 교황이라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이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사실은 교황은 이 태양절 어떤 제사 드리는 거, 태양의 제사 드리는 절기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알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은 그것이 이제 태양절을 잘 모르고 예수님 탄신을 알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도 분명히 표시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좀 돼 있는 걸 갖고 사탄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우상한테 거기다 연결시키는 예수 이름의 탄생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바로 그 태양절을 섬기는 교황입니다. 교황은 태양절을 섬기고 예수 이름을 거기에 사는 거는 이거는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에서
태양절, 태양이 떨어진 열병식 하는 이 표현에 저는 교황이 이제는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 시대에서 인류 전체에 어떤 적의 위치에서 인류들이 여기서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코로나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만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이름은 대한민국 망했다로 지금 2020년에도 표현되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 표현 속에서 대한민국의 언어가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은 현재 위치와는 분명히 달라지는, 망했다라는 거하고 분명히 따라가는 어떤 정황들이 나타난다. 인류 종말 시대라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복음으로 하나의 뭉쳐지는, 복음이 하나로 되어지는 이런 그 교회의 형태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2020년 10월 10일 북한의 입장에서 한 거지만은 이걸 통해서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교황이 이제는 떨어지는 그 시대로 읽어낸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